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미래연대의 자유의 소리 진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여야 사당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등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합의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당이 빠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여당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한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선수가 빠졌습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장애투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 구걸 등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다시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일까요? 검찰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검찰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과연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근접 비행을 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일본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적 조치, 이는 적대국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하는지 그 배경은 뭘까요? 내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를 개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합니다. 우리는 우길기 때문에 일본 함정에 우리 관함식 참여를 막았었습니다. 중국이 통이 커서일까요? 어쨌든 한일 관계와는 달리 중일 관계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중국 출시를 미뤘습니다. 26일로 잡힌 미국 출시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제기된 스크린 결합 이슈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래저래 삼성전자 참 어렵습니다. 자, 7가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3가지를 뽑아서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젊은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뭐 분위기가 환합니다. 네. 자, 오늘 뉴스 7가지 중에서 제가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게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폭탄 테러가 있었죠. 사망자 2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가지 뉴스 가운데서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토론해야 될 주제 3가지를 정해볼까요? 먼저 추천해 주시죠. 뭐 아무래도 좀 전에 소포가 어떤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는 토론을 네.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패스트 듭니다. 트랙. 네. 뭐 오늘 지금 오후에 결정이 됐나 봐요. 네. 좋습니다. 또. 그 토요일 날 이제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이제 그 대규모 네. 집회하지 않습니까? 이미선 네. 그 네, 재판관에 대한 그 때문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발언에서 이제 그 황교안 네.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해찬 원내대표가 좀 많이 좀 죄송합니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그 이해찬 당대표죠. 예, 당대표가 네. 약간 조금 좀 강한 발언을 좀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또 지금 오늘 있었던 일본 초계기 근접 시에 네. 요미우리 뭐 발로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외교적 부분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되게 의외인 뉴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검찰 측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서 의왕교도소 구치소를 이제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조사했다. 마침 또 황교안 대표께서 그 광화문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랑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거론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약간 좀 이례적인 발언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 예.
네, 뭐 저는 이 정도 한 네. 4개 중에 한 3개를 정했으면 좋겠는데 4개인데 3개인데 뭘 하나를 빼야 돼요. 아, 뭘 빼야 될까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그 강화문 시위 관련돼 있는 발언 내용은 지난 주말 내내 아마 원대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네네. 그 내용은 빼고 또 패스트트랙 네.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거론하는 걸로 하고 3개를 했으면 어떨까 아,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방부 그 일본 초계기에 네. 약간 덧붙여서 그 아까 그 칭다오에서 열리는 그 군함식에 네네네. 좋습니다. 무기에 달고 들어간 것도 한번 뭐 같이 다루고 묶으면 뭐 좋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옳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일단 패스트트랙을 하고요. 네. 자유한국당 형 집행정지 네. 여기에 이 형 집행정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고 또 이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계속 이야기해 왔었죠. 네. 그래서 여기다 뭐 묶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에다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발언은 패스트트랙에 묶어도 되고요. 한번 녹여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초계기는 뭐 한일 관계 문제를 좀 집중 분석해 보는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패스트트랙,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 관련 문제, 그다음에 일본 초계기, 그러니까 한일 관계,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이렇게 3개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사회자가 너무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가운데서 순서는 사회자 직권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장 업데이트한 뉴스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뉴스, 그다음에 일본 초계기 문제 이렇게 3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여야 4당,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입니다. 선거제,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합의. 자, 이 주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 뉴스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뉴스를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뉴스를 간단히. 혹시 위원장님께서 혹시 네, 좀 해주시죠.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계속 패스트트랙 관련된 내용들이 뭐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었는데 225석을 지역구로 획정하고 현재 253개죠. 그리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그리고 그 중에 50%를 연동을 하는 골자로 네. 이 포함하고 공수처 문제 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하여튼 뭐 공수처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신속 처리 법안으로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합의를 했고 그 안을 25일까지 각 당이 의총을 열어서 확정을 받아서 오겠다라는 내용을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 합의를 한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이래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된다면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정이 된다면은 전제를 한다면은 25일이 4월 25일 네. 말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때 이제 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총선 전에 이제 확정 이제 그 시행 아니 이제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럼 3월 19일 날 그러면 이게 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예, 찾아보니까요, 정확히 네네. 그 이제 국회는 이제 법안 패스트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같이. 예.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들어오게 된 이제 법안 내용인데요. 이게 계속 답보 상태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안이 머무러 있기 되다 보니까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을 두고 그 시간 안에서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패스트트랙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330일 안에 이 법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정해 보면 첫 번째 이 안이 정개특위에서 상임위에서 180 이내에 이거를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80 이내에서 합의가 되지 못하면 그다음에 법사위로 바로 넘어갑니다.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다시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게 돼 있고 본회의는 60일 안에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그 법안 내용 자체가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래서 시한적으로 보면 4월 25일 날 각 여야 사당이 합의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 3월 19일 최장 시간으로 봤을 때 합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4월 15일 이전에 이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정치권에서는 다음 선거를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와 있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골자로 보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늦어도 네. 4월 3월 19일. 3월 19일.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 최장이 60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뭐 먼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60일 뭐 3월 19일 2달 전 1월 뭐 한 19일 예를 들어서 1월 19일부터 3월 19일 사이에는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해 왔습니다. 한국당이 반발 지금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네. 짧게, 짧게 하고 넘기겠습니다. 하여튼 네. 자유한국당이 바깥으로 나가보라고 이제 니를 마음껏 한번 해봐라라고 오히려 판 깔아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거 사실상 새누리당 시절부터 반대했던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었을 때 또 네. 그때도 이제 좀 얘기가 나왔을 때 반대했고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들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공수처 법안 그 처리할 어떤 것들 넘기고 싶어가지고 같이 이제 회유책으로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곧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는 약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이제 광역 기초의원들은 약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알맞은 자리에서만 이게 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늘린다. 그러면 사실상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건데 정당을 대표하는 그 정당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회유책이 아닌가. 그걸 위해서 약간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온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자유한국당 소속 인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 그 무조건적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식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제가 호소하는 경우로는 이건 격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 똑같이 뭐 생각이 결은 비슷한데요. 이 안은 사실 300석이 아니라 처음에 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됐던 360석 혹은 뭐 330석 양보해서라도 국회의원 의원수를 늘려가면서 연동형 비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에 반대하지만 늘리려고 한다면 바꾸려고 한다면 그 체계로 바꿔야 되지 지역구 의원을 빼면서 이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제가 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거리로 나아가고 좌파 독재라는 그런 슬로건 속에서 지금 정부가 이끌고 나가는 모든 그런 현안들과 그런 법안들 전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통과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뭐 여기 사회로 계셨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빠지는 한 35-6석의 이 획정구역은 어떻게 획정을 할 겁니까? 자기네들 목숨이 걸린 일들인데 이 내관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마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들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울러 내일 있을 바른미래당의 의총에 눈이 갈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한 10여 명이 반대를 하죠. 10여 명이 반대를 하면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이제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60% 60%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113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 8명만 반대를 한다면 이 패스트트랙 반대한다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실패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인데 이게 정계 개편에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여지에 내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총 의원이 29명인데요. 그중에 5명은 당원권 정지가 돼 있어서 24명. 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10명 정도가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16명 혹은 절반이 이제 12명입니다. 근데 여기 3분의 2 이상을 의총의 조건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잡음들을 통해서 유승민 대표가 역할을 하고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데에서 의총의 반대를 이끌어낸다면 바른미래당의 또 보수 전체 대통합에 어떠한 신호탄이 또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사실상 바른미래당은 지도부가 당원권 정지시켜놓은 의원들 어떻게 자충수가 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 패스트트랙 한 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 또 그래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이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뭐 선거제법안 그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게 같이 태우게 된다면 별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쪽 다 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여당과 정부는 이 공수처라고 하는 좀 약간은 필요 없는 또 감사의 기간을 주는 상위 감사 기간을 주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부패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또 이 소수 정당에 대한 대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를
하지도 못할 것을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명분성만 자기네들이 정의롭고 이렇다는 느낌들만 계속 주면서 내년 4월 선거에 기선제압을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나.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인 것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전략이다. 고도의 전략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 제가 공수처를 이걸 좀 볼 때 이거 되게 약간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중정보다도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는데 대통령이 지목한다. 이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결국 지목하면 지금 검찰이랑 다를 게 뭔가요? 다르게 예.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정치권은 부패했다. 그리고 정치인 잘못됐다. 정치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시각들을 이 정치의 혐오증을 도대체 어디서 이끌고 오고 있는지 저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고도의 이 정치 혐오증을 국민들로부터 불러일으키고 이것을 할 수 없는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계속 호도해 가면서 본인들이 밀리다 보니까 또 정당 지지율도 많이 따라 붙고 이러다 네. 보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책임은 안 되는 책임은 지금 거리로 내몰면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국회 마비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몰면서 본인들은 명분을 갖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수사로 하여튼 보입니다. 진짜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졸렬한 작전 같습니다. 어차피 자신들도 할 마음 없으면서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자표가 될 사람들이 지금 장차관들 권력기관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다 끌어내려 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막 텀없는 거 딱 내놓고 야 우린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 유토피아를 자유한국당이 막아버렸다. 역시 저 토착외구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 프레임으로 짜려고 지금 딱 작전을 세우는 거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굉장히 졸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수처보다 저는 이제 패스트트랙 이 선거구 개편을 얘기하자면 지난 총선 기준으로 이제 정의당이 한 원내 교섭단체로 올랐으면서 제 기억에 5, 6석 정도를 가져가게 되고 이렇게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분포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이번에 창원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은 언제든지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합칠 수 있는 집단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 교육 전부 다 사실 입법기관 하나 빼놓고는 다 반대 진영에서 좌파 진영이 잡고 있는데 이 입법까지 연대를 통한 이 헌법 저지선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180석 이상을 소유하게 된다면 뭐 이해찬 대표는 얼마 전에 독단조 260석을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그들의 260석까지는 허풍이더라도 합쳐서 180석 이상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우리나라 국정은 마비되고 너무 한쪽 편에 편향돼서 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이 선거구 재편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조금씩 몸집 키우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국민 대표성을 누가 발휘하고 국회를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똑바로 직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은 선전이나 아니면 용어 자체가 너무 그 내용만 딱 글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당 독주 체제인 서울시에만 봐도 솔직히 개판 5분 전이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난번 토요일 한국당의 장애 집회 나가셨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나가셨습니까? 예. 어땠어요?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야 역시 훈련이 안 됐더라. 무슨 좌파들처럼 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야 그래도 그만한 게 어디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현재 갔다 오신 두 분이 한번 소감 한번 듣고 싶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제가 이제 부활절 행사 제가 맡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는 못 있었는데요. 약간 좀 구호 외치는 걸 때, 그러니까 약간은 민주 쪽, 그러니까 시민연대나 이런 사람들 쪽 시위할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통제력이 많이 또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뭐 구호를 외친다거나 할 때 한 몇천 명이 한 번에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뒤쪽으로 살짝 무대에서 조금 센터에서 좀 떨어지면 지역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 트럭 가져와서 이게 노래 틀거나 이게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은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좀 딱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걸로 딱 깔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한국당 가보신 거 어땠어요? 그 말씀 계속 하시죠. 인터넷 상태가. 네, 짧게 뭐 말씀드리자면 전 또 당협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갔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모시고 왔어요? 저는 한 80명 정도 모시고 갔는데요. 진짜 많이 모셨네. 이제 할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 전날 이제 이렇게 통보가 왔고, 전날 왔어요. 네, 그래서 하니까 사람 모으기도 너무 힘들었고 또 사실은 좀 불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 첫
14년 만에 이 장애 투쟁을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니까 준비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걱정이 현장에 가보니까 엄청난 기대로 전 돌아왔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한 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무대에서 하는 이런 퍼포먼스 또 뭐 내용들 이런 것들 좀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거기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당협에서 동원한 사람들보다 그 내용을 언론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일 만큼 그 행사장 바깥으로 중앙거리를 메우고 있던 분들 또 이제 거리 행진할 때는 많이 이미 가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왔었고 이 기원이 아마 이번 주 토요일도 또 이어져 나간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저희 금요일 날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있고 토요일 이제 매주 토요일 이런 집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눈여겨본 건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돌아올 때 대한애국당의 집회를 봤습니다. 따로 있었어요? 네, 따로 했는데요.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 집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수도 결코 작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 지지는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시는 참여율은 매우 높음을 확인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전체 보수가 좀 통합해서 어떠한 이런 부분들에서 싸워 나감을 통해서 명분을 통해서 싸워 나감을 통해서 이 좌파가 영원히 독재하고 영원히 집권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수포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촌철살인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하시죠? 네. 예. 아까 이제 김성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와닿는 멘트긴 했는데요. 불가능할 거를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남한테 약간 이미지를 이게 책임져 가려고 하는 거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렇게 다가가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된다는 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말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형 집행정지 가능할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쩌길래 지금 이렇게 지금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 오늘 그 아침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의사 출신 이제 검사 2인하고 이제 변호인께서 이제 의사 출신 의사하고 같이 그래서 변호인께서 이제 같이 동행해서 면담하고 이제 해본 결과 이제 본인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이제 허리 통증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목 그러니까 경추랑 이제 골반이랑 허리 척추 연결하는 요추 두 곳에서 이제 통증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추랑 경추에 이제 간판이 이제 디스크가 있다 이건데 이거를 약간 건강상의 문제 그러니까 뭐 건강을 진짜로 해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생명보전에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결수에 한해서 그 지검에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미 신청을 해놨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인데 사람 시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를 제가 간단히 설명만 해드리면 그 경추 뼈하고 뼈 사이, 그러니까 척추하고 뇌 그 두개골 연결할 뼈 사이 간판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 디스크가 일단 오면 첫 번째로 일단 어깨랑 목 이거 활동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같이 이제 합병증으로 지금 내켜난 요추 간판, 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성을 일으켜서 이제 골반 쪽으로 이제 압박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이제 방사통 저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계를 이제 자극하게 되면 배뇨랑 배변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장애가 생기면서 회음부의 감각이 저하된다. 즉 약간 좀 그 생리 현상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발표는 지금 됐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건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악화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론 여기서
그 정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할 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심각하다라고 본다면은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조사위가 이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조사위가 검사 현재 그 박찬호 2차장 중앙지검 2차장께서 포함되어 있는 또 담당 이 주인 검사가 2명 그리고 또 1명 더 해서 내부에서 3명 의사가 포함된 외부에서 3명 6명이 일단 조사를 합니다. 오늘 조사 실사를 나간 거고요. 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좀 석방해야 된다. 이제 형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올리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께서 결정을 내려서 이 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나 또 법조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형집행 정지라는 자체가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 혹은 70세 이상 노인이거나 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극단에 가 있지 않다라면 맞습니다. 요건을 채우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와 관련해서는 건강의 요인도 사실은 많이 주요하겠지만 사실은 정치적 논리를 안 주입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나. 최근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내용들 또 대통령으로서 지금 거의 최장으로 수감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행위가 사실 뭐 돈을 받고 어쨌고 이랬던 내용들이 많이 없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 견해입니다. 정치적 어쨌든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다 해서 정치적 활동을 재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생긴 불찰들 그 외에 어떠한 뭐 큰 또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좀 나와서 형집행 정지든 어떤 석방이든 보석이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마녀 사냥하듯이 저렇게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2016년도 그 불법 공천 개입은 이미 2년 확정됐는데 기결수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실상 저도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런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가끔 오해를 사기도 하거든요. 이제 너도 혹시 그 조원진 쪽이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도 이제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비슷하게 일단은 기결수 신분도 되셨고 그리고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확실하니까. 근데 물론 단계가 그렇게까지 심하진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뭐 건강을 해야진 않겠다. 그리고 연세도 아직 70세는 아니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거기 문제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약간 조금 정치적인 보복 심리 때문에 하는 거 계속 이제 수감시켜 놓는 거는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이렇게 뭔가 정치가 사실은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을 보석으로 허가하고 또 보석이 아니고 그때는 형집행 정지였나요? 그때 병가 형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의 김경수 이제 지사를 보석으로 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또 저쪽에서의 어떠한 내놓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람들은 뭐 이석기라든지 민노총 출신들에 대한 대규모 석방과 사면을 통해서 마트레이드 하면서 총선을 치르지 않겠느냐 이런 뭐 음모론적인 또 기대적인 내용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뭐 어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팩트 체크를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을 언제까지 살게 할 것이냐라는 국민적인 요구와 또 관심 또 자유한국당 최근에 한교안 대표님께서도 여자의 몸으로 너무 오래 감옥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건 국민 정서 감성과 관련되어 있는 전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는 잘못한 거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으로 처벌도 받았고 아마 맞습니다. 나오셔도 그 정치적 처벌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안에 운동하실 때까지 건강 상태를 이렇게 염려하는 이런 일들까지 생기는 상황에 저는 뭐 정치권이든 뭐 정부든 또 혹은 법조계든 법 관련된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이제는 좀 나아드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여튼 감정적이지만 법이 더 중요한 법치주의가 중요한 거지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연희동 사시는데 그분이 연희동 사시는데 왜 서울 서부지검에서 안 하고
광주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인민 재판하듯이 막 초등학생들한테도 막 이렇게 그 욕을 먹으면서 물론 잘못을 했으니까 뭐 욕을 먹겠지만은 이거는 약간 조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법치주의보다는 너무 이렇게 감성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그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확정된 뭐 공천 개입 대통령의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적 제도를 바꿔야 되지. 이 현재 제도 속에서는 지금 뭐 양비서관께서 더민주연구소 소장으로 가셨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BH에서 전화 통화만 가면 그것도 공천 개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고 그 제도 속에서 잘못함을 통한 충분한 정치적 이제 선고를 받았다. 이제 그리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뭐 박 대통령께 뭐 사과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청년 대표를 예전에 했지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그가 주고 있는 교훈들을 통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똑같이 이렇게 가면 뭐 한 3년 뒤에 저는 지금의 대통령도 계속 밖에서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네. 이미선 재판관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긴 시간 장기간 감옥에 있음을 통해서 국민이 계속 분열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또 좌파 쪽에 나쁘지만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만하시기를 네. 바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의 골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술자리 친구들하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봤었을 때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이제 기결수 신분도 되셨고 좀 약간 국민적 분노도 이제 점차 이제 사그러들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이번 올해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서 직접 면담을 하시고 만약에 풀려나셨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60석 가져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화해 제스를 내민다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치에 따라서 이제 인간적인 분노는 이제 그만하고 손을 먼저 내밀어주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게 뭐 오늘 이해찬 대표라든지 또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 오늘 나온 내용 중에 나와서 반성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무슨 정치권이 이걸 다 치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워 맞습니다. 보이고 또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이 내용은 이제는 사실은 감성적으로 이제 봐야 될 때가 왔다. 네.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이성적으로 왔고 이런 내용들도 저는 언론에서 너무 치사하게 해서 허리 아프다고 저 깨병 부리는 거다 어쩌는 거다 이런 해피해져 가지 말고 본질을 한번 봐서 내용을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건 뭐 저도 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이 정계 특히 한국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그 약간은 그 대한애국당과의 이제 대한애국당의 명분이 솔직히 말하면 사라지니까 네. 확실한 통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의 1차적 당의 목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인데 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사실상 대한애국당 측에서 그 뭐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을 이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조원진 대표라든가 그쪽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아마 사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석방이 되시든 안 되시든 내년 4월 이전에 옥중 메시지라도 지금처럼 뭐 적대시하고 얼마 전에 그 유영하 변호사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단절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나의 부덕의 소치다. 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네. 그 한마디로 저는 보수 대통합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다. 석방이 돼서 나와서도 그런 어떠한 통합의 불씨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지도부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는 진실된 특히 우리 보수 이 지지층들에 대한 지키지 못한 그리고 분명히 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한애국당 지지자분들이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이시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들 저 많이 만났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에만이라도 좀 사과를 하시고 나오신다면 저는 이 보수가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멋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좀 약간 좀 힘을 내셔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정리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해보시죠. 이제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마디. 저는 어떻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자신한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딱 치부가 드러났을 때 네.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일단은 죗값을,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으로서 충분히 임하셨다는 거, 법치주의 아래에서 본인은 굉장히 순종적에게 임하셨다는 것, 그걸 저 되게 높게 사고 싶고요. 네. 저도 이제는 이게 기걸수 신분도 되셨는데 조금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모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국방부가요,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의 근접 시에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왜 이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국방부가 일초계기가 근접 비행 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몇 차례 논란이 있었죠.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일본의 그 군함이 내일부터 열리는 칭다오에서 열리는 중국의 관함식의 우길기, 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들고 다니는 우길기를 꽂은 채로 이제 그냥 참석하겠다. 중국 괜찮다, 와라. 우리는 지난번 제주 관함식 때 오면 안 돼. 우길기 빼고 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북아시아 관계가 지금 이 해상에서의 그 상황을 놓고도 많이 지금 갈등과 또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논의해 보는데, 자, 지난번 지금 일본 초기 왔을 때 우리 뭐 상당히 반응 세게 했었죠. 그렇죠. 네. 특히 그 우길기. 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제국 해군 군함기인데요. 네. 그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난징 대학살에 갔었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침범했었던 이제 황군들, 그러니까 네. 일본 육군들이 쓴 거는 동그라미 있고 8회기, 네. 8잭으로 네. 방사형을 쫙 퍼지는데 네. 그 해군, 제국 해군이 썼던 거랑 그 오늘 방금 말씀하신 그 음. 칭다오로 간 그 스즈키함, 스즈스키함, 죄송합니다. 네. 예, 그 함에 달려있던 거는 16획로서 네. 이제 약간 전범기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70년대에 이제 일본 제국 육군, 그러니까 황군이 제일 먼저 썼다가 네. 이제 1945년 이제 광복, 저희 이제 일본이 이제 히로히토 천황이 이제 그 항복선을 예, 하고. 항복선을 했을 예. 때는 잠깐 못 쓰다가 음. 1954년도에 육상자위대가 부활하면서 네. 창설되면서 그때 같이 깃발을 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야, 이거는 하켄크로이치랑 다르다. 네. 그러니까 하켄크로이치는 확실한 나치당의 그 로고였지만 네, 네. 이거는 그 방사형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군기였다. 네. 근데 대신에 그 길을 든 군인들이 가서 학살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반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뭐라고 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도 이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일 관계를 올리고 중국 내 이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난징 대학살 때문에 우길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약간 조금 줄이는 한편 중일 관계를 올리고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뭐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했던 제주도 앞바다에서의 간제 이 함식을 할 관함식, 때 네. 우길기 개항을 이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네. 일본이 참여를 안 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이 중국에 방문하면서 지난 2011년 2월 이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2008년, 2011년 두 번 정도 참여할 때는 그 우길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예. 이제 안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 한 4년, 한 5년 전 보면 센카쿠 열도를 가지고 두 나라 언제 예. 전쟁하나 그 뭐 앞다퉈서 보도하던 게 그렇죠. 생각나는데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둘 네.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군용기가 우리 해리 3해리 이내 5.5km 이내 군함에 다가오면 하재 간제 그 레이저를 예. 쏘겠다라는 내용을 뭐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고 할 만큼 되게 적대시하는 정책을 가고 있고 너무 정부가 북한 바라기만 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국들하고의 이 관계를 너무 잘라내고 있지 않느냐.
또 오늘 또 북한은 또 러시아를 가고 있고 일본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고 또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한미 동맹 구조가 흔들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가장 강한 4대국들하고의 모든 이 또 동북아시아 이 패권과 관련돼서 예. 너무 뒤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불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중국의 간지함식에서 열도 그 우길기를 개항하고도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중국은 이런 거죠. 뭐 미국도 승전국이고 우리도 전승국인데 뭐 괜찮다. 이런 뭐 거의 국기를 뭘 달고 오든 우리랑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런 자신감도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고요. 봐준다 얘기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잘 봐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잘 봐라. 이제 우리는 너 필요 없다. 예. 일본이 우리보다 더 큰 시장이다. 아직 보면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우리를 너무 고립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가 이제 정말 일본보다도 못한 열도로 이제 진짜로 여기 조그마한 섬으로 변질해 갈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 운전자론 얘기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이건 그냥 차를 어디다 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재미있는 게 근데 노재천 이제 부대변인 네. 그 국방 부대변인은 우리 군이 통보한 건 사실무근이다. 군에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합참에서도 관련 내용은 우리가 얘기한 적 없다. 매뉴얼도 우린 거론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매뉴얼을 보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 뭐 딱 정부에서 그냥 질러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장관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도 약간은 국민들한테 약간 조금 또 국민들한테 좀 이용하려고 반일 감정 좀 약간 한번 조장해 보려고 한번 딱 던졌는데 그 국방부는 합참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지시한 적 해군한테 지시한 적 없다. 이러니까 이것도 청와대에서 아차 싶어서 또 꼬리 자르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뭐 일단 뭐 그런 국내적 정치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이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적 사안으로 이제 지켜보자면 지금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에 가서 이 이제 실크로드 계획을 네. 시진핑 한 500명 정도 기업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체결하는 등 지금 활발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물론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겠지만 너무 지나친 이 민족주의적 감성으로 임적 국가들이 계속 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에 우리가 그런 사관 속에서 갇혀서 개화가 늦고 또 개화를 빨리 했던 메이지 유신을 통한 일본에 네. 먹히고 이런 가정이 왔듯이 다시 이 너무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이 조선 말기의 상태로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이 계속 일어나는 분쟁들 정치적 분쟁들 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데자뷰되지 않느냐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고립되어 간다 이런 불안의식이 너무 높아집니다 진짜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보수 정당 같습니다. 하는 행동. 대한민국 진보 정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뭐, 자칭은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저 찾아보니까요. 네. 올해 2월 23일에는 중국 군용기가 이제 다오이다오 이제 자기들이 말할 때는 다오이다오 해상에서 출발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네. 그거를 넘어서 그 한반도가 있으면 한반도 이제 남해를 아예 공중으로 가로지른 거죠. 네네. 울릉도 앞바다까지 갔다가 4시간 만에 복귀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때 문재인 정부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때 함정 없었어요? 함정 있었으면 그때는 하재 강제 이거 레이더 안 바로 썼나? 이거야말로 바로 쏴버렸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아무 말도 못했고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17일입니다. 4월 17일. 네네. 지금으로부터 이제 닷새 네. 전이죠. 그 일본 초계기가 네. 대만 앞바다에서 한국 국적으로 보이는 선박이 그 중국 한자를 써놨긴 했는데 아마 북한 선박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네. 유류를 이제 환적하고 있는 거를 네. 초계기가 네. 잡아냈었습니다. 네. 근데 웃긴 게 이게 대한민국에 발표한 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게 의심이 딱 되는데 우리나라 네. 정부에서는 일단 그 선박은 우리나라 선박이 맞다. 네. 근데 그쪽 선박에 북한 선박이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그냥 산정하고 있는데. 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 그 김성령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조금 약간 좀 화해의 의지, 이제 우리나라의 자기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북쪽에만 이렇게 손 내밀고 그 있지도 않은 중국몽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꺼가면서 괜히 반일 감정 부추기고 약간 반에서 왕따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담으로 말하면 지금 이 수없이 많은 경제 정책들 실패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내부 사정, 집안 살림이 매우 안 좋아졌잖아요. 네. 이러면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누굴 위한 국어를 하고 있느냐? 이거 완전 북한을 위한 그냥 국어만을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대한민국을 위한 소위 말하는 국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외교를 통해서 사업 수주도 해오고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습니다. 뭐 원전 보십시오. 뭐 여기 안에서는 없앤다 그러고 밖에서는 판다 그러고 이게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 지도부 또 정권, 정치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에 눈이 쏠려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신기루를 쳐다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국 전체로부터 무시당하고 패싱당하고 결국에 그래서 북한을 손을 잡았다 한들 그러면 이 대한민국 다시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월남의 쭈엉딘주가 생각나네요. 그게 뭐예요? 그 월남 패망 직전에 네. 총리였습니다. 네. 간첩이었습니다. 네. 실제 월매의 간첩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죄송할 거 없어요.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확실히 걱정되는 게 17일에 했었던 이제 일본 초계기가 확실하게 불법 선적이었다면 환적을 하는 걸 봤다면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데 아니죠. 유엔에서 아예 그냥 제재를 때려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네. 근데 이게 불법 환적 사건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좀 지금 수차례 지금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하고 미국은 이제 조금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이제 푸틴이랑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고 일본하고 있고. 예. 미국 아주 사이가 좋아요. 옛날부터 좋았고 지금 더 좋아지고 있고요. 아니 네. 최근에 그 네. 우리나라 도입한 F-35A 네. 그 설계 도면도 우리나라는 안 주면서 일본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북한하고 우리가 잘 먹었다 칩시다. 그리고 중국까지 우리 무시하면 어떡하는데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지금 저렇게 잘 지내면 도대체 그리고 우리가 내줄 거 다 내주고 한다 한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또 갈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초등학생들 옆반 친구들하고 싸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센 놈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단순하게만 이 외교 문제를 바라봐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은 이상하게 계속 나 죽이려고 하는 새끼만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센 놈한테 더 들이대는 이상한 모양새를 하여튼 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네. 자, 걱정스럽게 짝이 없다. 제가 지금 저도 막 건강이 지금 안 좋아서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참고 있습니다. 네. 뭐 국민들 흥분하고 또 흥분시키고 또 국민들 걱정시키는 게 현 대통령, 현 정부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던져 주십시오. 네. 먼저 던지실까요? 네. 저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는 폭망, 안보는 구멍, 외교는 구걸. 자, 구걸 하려면 제대로 구걸합시다. 북한을 위한 구걸 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말씀하셨, 처칠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물론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잊으면 안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된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된다. 네. 네. 자, 구걸하지 말자. 하려면 구걸하면 제대로 해라.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역사에 과거에 사로잡혀는 안 된다. 네. 두 분 참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부탁을 드릴게요.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오늘 제가 감기가 걸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